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각종 호재에도 투자 심리가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지만 매번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이력이 있기에 오늘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이야기와 어제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들 분석하시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유망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CES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CES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데요. 미국의 라스베거스에서 4일간 열리는데 미국의 정치권 내 인사들이 줄줄이 불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막 문을 열게 된 CES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WTI가 어제에 이어서 6거래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감축 소식이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상승만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엇갈리는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요, 새로운 고성능 칩인 쿵펑 920을 새롭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꽤나 잘난 성능 덕분인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화웨이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개발 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CES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CES가 2019년도 난항을 이만저만 겪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중국 업체들이 20%나 참가하는 률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타격은 받지 않을지 걱정이 서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과 IT 전시회인 CES 2019가 개막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현재 타격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CES 2019는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로서요, 해마다 1월 초에 4일간 열립니다. 2019년에는 한국 시간 기준 내일이죠. 1월 9일 수요일부터 1월 12일 토요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총 4,400개 이상의 전시업체와 270만 평리터 규모의 전시장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신기술이 소개가 될지 저 또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셧다운, 즉 30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로 기상 최대 가전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ES 2019에도 좀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 CES를 개최하는 소비자 기술협회, 즉 CTS 이세러 브라인 대변인이요, 지금까지 10명의 연설자가 행사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연방기관인 연방무역위원회,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브라운은 현재로서 정부기관 연설자를 다른 부분의 인사들로 교체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CES 기간에 게리 샤피로 CTA 회장과의 인터뷰 등의 상당히 굵직한 일정이 있었던 이 아지파이 FCC 의장도요,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부담 탓인 듯 참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 환경보호청과 연방비상관리국, 식품의약품 이 소속 인사들 연설도 취소됐다고 CTA 측은 전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CES에는 무역전쟁과 화웨이 사태의 여파로 중국의 참가 기업 수가 지난해 1,551개에서 1,221개로 20%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CES 전시 영역은요, 전 산업 분야를 모두 아우릅니다. 이 5세대 이동통신 5G와 이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11개 영역으로 나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특히나 올해는 새로운 사물 인터넷, 즉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장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디지털 비서 등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로봇들의 이 행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 및 선도 업체들이 좀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셧다운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CES 박람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CES에서도 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될 이 미국 시총 1위 기업 애플과요, 이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가 7년 전쟁이 무색할 정도로 처음으로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애플의 동영상 콘텐츠를 삼성 스마트 TV로 볼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 상당히 오랜 앙숙이 손을 잡아서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스마트폰 판매 경쟁 속에 법적 분쟁까지 벌여온 이 앙숙 관계라는 점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갤럭시 S10의 출시가 일반인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홀 디스플레이로 살짝 노출이 되기는 했지만 이 중국본 갤럭시 A8s와 이 화웨이 노4를 통해서 먼저 선보였기 때문에 이 살짝 아쉬움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에 밀려나면서 이 애플의 주가 폭락 등 큰 위기를 맞은 애플의 상황과 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서 TV 판매 실적을 지키려는 이 삼성의 이해가 좀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분석입니다. 애플의 세계 1위 TV 제조사인 삼성전자는요, 이 애플에게도 굉장히 압도적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이 전 세계 프리미엄 TV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 강력한 하드웨어 플랫폼 경쟁력이 콘텐츠 사업에 확대하려는 애플에는 놓칠 수 없는 좀 러브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가진 고객이라도 영화와 드라마는 여전히 TV의 대형 화면으로 시청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애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아이튠즈의 이 타사 기기를 탑재하는 것은 이번이 이 사상 최초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1년에 4,500만 대의 TV를 판매하는 이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삼성전자 이 내부에서는요, 양사 대표들의 이 협의로 좀 어느 정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이재용 대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이 애플의 러브콜을 보내기까지 이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이벌의 이 플랫폼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컸지만, 애플의 아이튠즈를 이제 집안에서 TV를 보고 싶어 하는 이런 좀 고객들의 니즈를 조금 더 이제 우려를 이제 그러니까 즉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삼성전자 측은 얘기를 했고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서로에게 윈윈이다라고 자신 있게 밝힌 이유기도 합니다. 또한 애플과 특허 소송의 합의로 잘 마무리된 덕에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7년 동안의 법적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됐다는 말이겠죠. 삼성전자와 애플은 글로벌 IT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CES 2019에서 과연 어떻게 선보일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을 쭉 방향을 잡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어제에 이어서 또 올랐습니다. 이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오펙이죠. 석유 수출 기국의 리더 국가인 사우디의 원유 수출 대폭 감축 방침, 그리고 이 미중 무역 대화의 기대감,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이 위험자산 선호 흐름 등이 이날 원유 가격을 좀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유가 견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가 전망은 상당히 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아직 향방을 잡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제 좀 단기적으로 매수 방향을 했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전날장 2월분 인도부 WTI 가격이 배럴당 48.52달러로 1.21%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북해산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 역시
배럴당 57.33달러로 0.47%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 앞서 7일이죠. 아시아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이날 런던과 뉴욕 시장에서도 유가의 상승세를 조금 이어갔고요. 이날 미중 무역 협상장에 류어 중국 부총리까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 기대감을 높인 것이 유가에도 어느 정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 등 이날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한 것도 같은 이 위험 자산인 유가 상승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이 증시와 유가가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이 친월적인 이런 월세에서도 이 오펙을 이끄는 사우디가 브렌트 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원유 수출 물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유가 상승의 큰 원인들 중에 가장 큰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까지 뉴욕 시장 기준 유가는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러나 유가가 언제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월가에서는 사우디의 수출 물량 감축만으로는 좀 지탱될 시장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진단도 나오고 있는 까닭이고요. 이 독일의 코메르츠방크는요, 이 오펙의 감산의지가 제대로 작동될 경우 올 상반기 중에 유가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즉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120만 배럴을 증산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꾸준하게 간다면 조금 이 상반기에는 이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월가에서는 신중한 진단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 EIA에서는요. 이 미국의 원유 생산이 2018년 마지막 주 일평균 1,170만 배럴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이 미국의 석유 비축량도 지난해 12월 28일 주간 4억 4,124만 배럴로 700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미국발 고온 과잉이 언제든 유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즉 셰일 오일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요인으로 좀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섞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대로 이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가 가격의 회복이 좀 쉽지만은 않은 걸까요? 맞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이 작년에 무슨 8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전망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2019년 이 평균 국제 유가 전망을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가격을 배럴당 62.5달러로 전망을 했고요. 이는 이전 전망치 70달러에서 무려 10%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은행은 지금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죠. WTI 평균 가격 전망치도 64.50달러에서 55.50달러로 낮게 잡았다고 이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WTI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4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의 이 진행과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감산 영향으로 인해서 이날 48.89달러 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죠. 이제 연중 고점인 10월 3일날 76.41달러와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때 골드만삭스가 80달러까지 뭐 가능하다 했는데 점점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55.50달러로 이제 좀 낮게 잡은 거고요. 2015년 이후 골드만삭스는 지금 가장 강력한 거시경제의 역풍이다라고 하면서 원유 시장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오펙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원유 시장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텍사스주 셰일 석유관 문제도 예상보다 빨리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셰일 석유관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 셰일 오일의 이 석유관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그만큼 또 셰일 업체들이 또 많이 뽑겠죠. 그것 때문에 좀 유가 하락을 조금 견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원유 수요 증가율은 이 기존 예상치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나타난
나타난 과도한 급락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원유 시장이 지나치게 비관적인 성장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하면서 글로벌 성장률이 2.5% 밑으로 둔화하지 않는 한 가격은 회복할 것이다.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5% 정도의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골드만삭스는 낙관적인 전망에 비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좀 낮을 수 있다. 이러한 비관론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도 아직 한 방을 좀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가 있죠. 또한 이 JP모건은 지난주에는 보고서에서 이 다음 2개 분기에서 세계 성장률이 3%를 예상했는데 갈수록 보존적인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어서 미국의 불안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들이 40%로 보는 것과 달리 이 채권과 원자재 시장은 평균 60%에 가깝게 점치고 있다면서 이 금융시장의 위기감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일부 산유국들이 이 감산을 시작했고 이 지난 4분기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유가는 조금 다소 반등을 보였지만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공급 과잉의 우려심 그리고 이 다소 반등을 보였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우려가 아직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난해와 같은 70달러 선까지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이 매수 신호가 좀 보이면서 크루드 오일도 상승세를 타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이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을 좀 준비했습니다. 현재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크루드 오일 일봉입니다. 간밤에 조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유가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수출을 이제 감축한다라는 소속의 이 지금 상승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우디는 이번 달 말까지 원유 수출 물량을 지난 11월보다 하루 평균 80만 배럴을 줄어든 710만 배럴까지 떨어뜨릴 계획을 말을 했죠. 월스트리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우디 정부가 올해 재정 지출을 지난해보다 7%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를 위해서 유가가 현 수준보다 배럴당 $50 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클라호마 쿠싱 쪽의 원유제 요구가 56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 상승을 조금 도왔는데요. 일단 어제 이야기드렸던 49.50까지 단기 매수 트레이딩을 조금 제가 이제 권고를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완벽했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일단 고가는 49.50 이제 49.79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현재 지금 저항을 조금 받을 상태이기 때문에 49.50 현재 지금 이 라인이죠. 49.50을 완전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추가 상승을 좀 노리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어느 정도는 이 향방을 잡을 때까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관망을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49.50 현재 이 지금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요. 49.50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라. 이제 그때 매도는 이 주요 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드릴 거고요. 현재는 좀 관망을 하면서 이 49.50을 주요 안착 라인으로 보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나스닥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셧다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요. 차관에서 무역 협상을 개시했죠. 오늘부터 이제 무역 협상이 개시가 됐는데 낙관론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도 이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상태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6,435포인트입니다. 6,435포인트. 현재 여기를 완벽하게 지금 지지를 이제 받으면서 상승한 모습이고요. 아직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6,600포인트 라인, 여기 현재 이 라인을 지금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대로 현재 이 6,600포인트 이 라인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할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세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6,600포인트를 상향을 돌파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차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은 이 6,600포인트 여기를 조금 단기 매도 플레이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315포인트, 즉 6,315포인트 이 아래 하단 라인이죠. 여기를 지금 하회하기 전까지는요, 단기적인 매수가 맞습니다. 이 박스권에서요. 이 단기적인 매수가 맞지만 일단은 매도는요, 지금 이 지수 자체도 유가처럼 관망을 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대응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49.5달러, 나스닥은 6,600선 돌파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제 멘토님의 말씀대로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오르긴 올랐는데 일단 아주 좀 좋게 올랐다고 보기 조금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상해종합증시가 이제 2,500선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선 그런 모습인데 2,500선이 거의 안착한 모습이죠. 일단 0.72% 상승했고, 다만 이제 선전 성분 지수랑 이제 창업반 지수가 일단 2.84%까지 좀 많이 올라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중소형주로 갈수록 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항공기 제조가 4.4%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발전설비, 그다음 조선, 전자제품, 전자 IT, 농림업, 그다음 방직기계, 기계 이쪽으로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요즘에 항공기 제조가 중국 쪽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무슨 고잉 때문에 항공기 제조가 무역 전쟁 때문에 오르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달 뒷면 탐사선을 보내는데 성공적으로 지금 달 뒷면 탐사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현재 좀 안착한 상태고 탐사 중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달 우주항공 분야 쪽이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테마가 한 2월 2일부터 해가지고 테마가 계속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급등하고 있어서 항공기 제조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전설비, 전자부품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분야 쪽에 연관된 종목들은 지금 다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경기부양책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일이죠.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1% 인하한다. 0.5%씩 15일과 25일에 각각 인하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좋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제 창업급 무역 협상이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약간 안도감을 좀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요 저항 라인이 딱 하나 걸려있죠. 지금 2,546포인트 정도인데, 일단 이 저항 라인은 완전히 돌파하느냐. 어제도 결국 이 저항 라인에 하나 한번 걸렸어요. 이쪽 라인인데. 이 라인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주느냐 여부인데, 일단은 국내 오늘 한국 증시를 봤을 때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서 일단 이쪽 부분 2,550 정도 아예 그냥 2,550포인트 이상이 되겠네요. 2,550포인트를 아예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추가 상승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이제 찍은 흐름이기 때문에 쌍바닥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항공 항공주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갭이 너무 많아요. 이 갭, 그 다음 갭이기 때문에 항공지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갭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항공지수의 반등 자체는 사실상 매물대가 그렇게 좀 많이 있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26,500이거든요. 26,500을 얼마나 좀 빠르게 돌파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 지수가 상승세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각각 이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 2,550, 그 다음에 항생 같은 경우는 26,500 이쪽 부분 라인을 최대한 빨리 올라설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목욕적으로 상승 추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일당일 그냥 등락폭 좀 센 왔다 갔다 하는 장세라는 거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항생 지수가 상해 종목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요, 고성능 칩을 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화웨이는 이 반도체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개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화웨이 같은 경우는 고성능 칩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성능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가 이제, 원래는 이제 1, 2를 다투다가 이제, 최근에는 거의 1위 거의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화웨이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칩을 새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국의 신문에 따르면은, 이제 화웨이 마케팅 총 책임자가, 화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7나노미터, 그 다음에 64비트 CPU 최신 버전인 쿵펑 920을 개발했다. 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실책임자 같은 경우는 쿵펑 920 같은 경우는 화웨이 반도체 부분 자회사 하이시리콘과 일본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영국 반도체 기업 ARM 홀딩스가 함께 제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데이터 센터 고성능 이 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고성능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칩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약간 CPU 칩이기 때문에 이 CPU 칩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는 뭐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랜드 플래시하고 디램 위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을 겨냥하면 미국에서 주로 이런 CPU 칩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자체 반도체 개발에 좀 힘을 쏟고 있는데, 지난 이제 9월하고 10월에도 자체 모바일 칩셋인 기린 980, 그 다음에 인공지능 칩 어센드 910, 어센드 310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CPU를 계속 만들어 보고, 그 만든 CPU 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그걸 이제 결국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이제 뻔하겠죠. 중국 IC 제조 206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미국의 이 CPU 칩 의존도를 좀 줄이고자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계속, 이쪽 부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영국 반도체 기업이랑 합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ARM 홀딩스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왜 미국이 봤을 때는 이 소프트뱅크가 세컨드리 보이콧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아니 왜 하웨이 해킹과 그 다음에 이쪽 좋지 않은 해킹 관련해서 의심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대일한 제재를 왜 이렇게 어겼던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느냐 하면서 소프트뱅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본이라 그런지 미국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뭐라 해야 되는데, 미국도 잣대가 참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하고 일본을 대하는 기준하고 미국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여튼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좋은 걸까요? 일단은 미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조금 줄이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과연 독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이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독립이죠. 저한테 독립을 중요한 이유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반도체 수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대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GT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에서 반도체를 CPU를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GT는 결국 완전히 회사가 문 닫았거든요. 왜냐면 GT가 좀 의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CPU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GT 같은 게 거의 망할 시점까지 갔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모뎀칩 같은 경우 약 22% 같은 경우는 미국 퀄컴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만약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중단 명령을 내려버리면 화웨이는 뭐 GT처럼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22%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화웨이의 새 칩 같은 경우가 미중 무역 마찰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화웨이 이제 창업자 딸인 모건저우 재무 최고 책임자가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체포하라고 미국에서 요청을 했었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화웨이 같은 경우 미국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미국이 진짜 자기네 CFO도 잡아갔는데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은 수출을 중단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첨단 제품 같은 경우 국산화를 높이려고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안 하면은 우리는 못 판다 이런 걸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제주 206, IT 206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국산화를 높이는 게 주요 목표고요. 근데 사실 중국은 제일 좋은 카드가 있어요. 사실 한국이 있거든요. 한국은 반도체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이 파운드리도 잘해야 삼성전자 파운드리 잘합니다. 근데 한국 역시 이제 미국 우방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한국 칩 메이커들도 역시 중국이 쉽게 믿지 못하지 않나. 중국이 한국을 믿으면 참 편할 텐데 이런 걱정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중국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 세계 가전업체 박람회인 CES 개최가 임박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부수를 차지했던 이 중국 업체들이요. 최근 올해에는 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라스베가스 새해 초에 이제 하는 CES라는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CES가 과연 굳이 미국에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많은데
이거 중국 홈그라운드가 다름 없지 않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CES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좀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CES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올해 CES 참가하는 중국 업체가 1,211곳으로 작년 1,551개에 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를 했다. 그래도 많네요. 1,211곳이면. 예. 중국은 과거 이제 CES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많이 했었죠. 하면서 이제 지술에 대해서 이제 지수 성장에 대해서 뽐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많은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CES 상당히 잘 활용해 왔는데, 2011년에는 이제 400개 기업이 참가했고요. 7년 만에 2018년에 이제 4배나 되는 기업이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2018년에 가장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1,500개, 1,552개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CES가 이거 말이 세계 가전박람회 이게 중국 가전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별로 이거 굳이 이런 거 참가해야 되냐, 삼성은 굳이 이런 거 참가해야 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CES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좀 참여를 많이 안 한 모습이고요. 올해 CES가 일단은 컨셉도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가전, 뭐 이쪽 위주였는데, 요즘은 이제 올해 CES는 거의 인공지능, 그 다음에 나오자면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약간 이런 쪽이에요. 전기차, 약간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모토쇼, 올해는 거의 모토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토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올해 이제 이동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가업체 감소도 물론이고, 기존 회사자 명단에도 중국 측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이유는 뭐 밝히지 않았지만 뭐 당연히 뭐 무역 전쟁 때문이겠죠. 그냥 이건 3살 어린이가 봐도 다 아는, 애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하웨이 부회장 체포하고 미국이 서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보통 이제 라스베가스에 그 부스를 이렇게 잡잖아요. 중국 가전업체들이 그 부스를 공짜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 내고 잡아요. 이렇게 임대를 하거든요. 미국에 굳이 돈 내고 예. 중국 기업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미국에 돈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가가 많이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무역 전쟁의 여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중국 업체들은 주로 어떤 행사들을 좀 노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 CES, 일단 1월에 하는 이 CES보다는요, 일단 이 CES가 올해 테마 자체가 사실 중국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주제 자체가, 올해 주제가 이제 약간 전기차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좀 뭐 전기차를 아예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는 게, 일단 스마트폰은 기술력이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참가 비용을 직접 내는 이 CES보다도 2월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걸 MWC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MWC에 삼성전자가 아마 MWC 때 폴더블 폰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이때 신제품이 나올 때 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국 무역 행사 위주로 굳이 이 MWC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자국 그냥 행사 위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 무역 행사 위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 선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올해 CES 참가를 좀 더 고민했는데, 결국 CES보다 좀 더 가치 있는 무역 관련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중국 무역 관련 행사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 CES 때 이제도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좀 크겠죠. 왜냐면 1211곳이면 그래도 최고예요. 가장 많이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매수 시장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굳이 CS 참가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국 기업 CS에서는 중국 기업 존재감이 좀 그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그쪽 분야를 또 중국이 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비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참가업체가 전체 참가업체의 약 3분의 1, 1200 보시면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가깝고 하이센스, 그 다음 TCL 등 중국 구지의 이제 IT 가전 기업들이 이제 참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현재 CES는 적당히 하고 나머지 쪽 위주로 좀 포커스 맞추되 내수 위주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주로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내수기업 위주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만 CES에 참가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CES에 대한 참여 업체들이 좀 줄어들면 그만큼 홍보 효과도 줄어들 텐데 그에 따른 중국 가전 업체들의 좀 타격은 없을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 CES 쪽에서 홍보하는 거 위주보다는요. 그러니까 CES가 약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1월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신제품, 뭐 이런 기술, 신기술 뭐 이런 거 쏟아낼 때 CES에서 많이 쏟아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CES에서 많이 쏟아내지 않고 약간 중국이 강했던 분야가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 그 다음에 뭐 화웨이, 그 전에 있었던 뭐 GT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스마트폰 쪽에서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 스마트폰 쪽을 위주로 노렸을 때 CES 때 조금 이게 홍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CS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이제 삼성, 그 다음에 애플 전부 다 해가지고 다 같이 나오면서 자기네 것도 같이 홍보하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일단 이제 가장 잘하는 애들 섞여서 딱 서 있으면 약간 잘해 보이잖아요. 되게 잘해 보입니다. 그때 이제 부스 제일 크게 설치하고 이러면 그래도 좀 기술력이 좀 중국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덤볐는데, 사실 이제는, 기술력 차이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CS가 굳이 뭐, 이렇게 많이 참가해서 홍보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참가해서 홍보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이 주로 많이 노리는 시장이 내수 시장이랑, 동남아, 그 다음에 인도거든요. 근데 사실상 인도 같은 경우는 이 CS에 나올 수 있는 그 가전제품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도에서 잘 팔리는 가전제품은 뭐냐면, 완전 중저가 라인들, 이런 것들만 팔리기 때문에 굳이 CES 때 이렇게 최첨단 기술력을 보여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별로 홍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중저가 위주로 하는 그런 뭐 자기네 자체 무역 행사,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 하는 행사들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CES까지 굳이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이 점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2월에 이제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스마트폰 위주로만 포커싱이 완전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 특히 이제 삼성의 폴더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폴더블 경쟁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MWC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장 증시가 출발을 했는데요. 약간 약보합수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 증시는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미중 협상도 그렇고요. 이 지준율 은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상해 백연 그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새로운 종목이죠.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코드 번호가 6000-827, 6000-827이고요. 상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해에 상장되어 있고, 한문 이름이 상해 백연 그룹, 상해 백연 그룹이고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바이리엔이라고 해요. 그냥 상해 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바이리엔 그 상해 지역에 워낙에
거의 꽉 잡고 있거든요. 거의 상위에서는 거의 바이렌을 거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어디서 산 바이렌에서 뭐 하나 사는 거와 다름없어요, 일단. 상하이에서 가장 큰 쇼핑몰, 종합 쇼핑몰 기업이고요. 백화점, 편의점, 쇼핑센터, 브랜드샵,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유통 분야 사업을 다 해요. 그냥 유통 공룡입니다. 근데 중국의 유통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은 유통시장이, 전국적인 기업이 없어요. 전국적인 기업이라 해봐야 모바일 기업들, 주로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 진주나 뭐 이런 기업들이고, 오프라인 쪽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한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지역 거점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상하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는. 그래서 제일 백화그룹, 그 다음 화랭그룹, 요이그룹, 우지그룹, 이 4개 그룹이 합병해서 만든 대형 유통 그룹사입니다. 그러니까 구국기업이에요. 중국은 무슨 유통도 구국기업이에요. 이건 뭐 참 이상한 나라죠. 일단 구국기업입니다. 그 유통그룹으로는 뭐 중국 넘버원이고요. 중국 리테일 유통에서는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도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리엔 같은 경우 온라인 어플하고 신유통 매장, 그다음 프리미엄 전략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소라고 있어요. 리소라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여기서 음식, 서적, 음악을 약간 결합한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 배달도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소 같은 경우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제가 펼쳤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상해 배경그룹 같은 경우 사실 무역전쟁 여파로 좀 밀렸어요. 이 정도도 안 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밀렸는데 밀려서 이렇게 쭉 밀려났다가 대야만 낙폭이 상당히 좀 제한이 많이 됐죠.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낙폭이 크지 않고 최근에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트 흐름상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조만간에 이제 121선하고 이제 120선 돌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했을 경우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그 다음에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온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가 영역은 일단 8.100 위안으로 좀 잡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대 잡고 8.100 위안에서 분할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8.100 위안에서 분할 매수 대응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일단 7.500 위안, 7.500 위안 라인, 이쪽 라인이 되겠죠. 이쪽 라인 손절가를 잡아주시면 전적점 이탈이시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충분히 있다. 그 위에서 저는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일단 손절 라인하고 매수가 라인은 분할로 된 얘기 되었고 목표가는 이제 딱 10.000 위안이 나오는데 10.000 위안까지 딱 기다리시고는 그보다 살짝 아래쯤에서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차 목표가를 보시고요. 그다음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이제 2차 목표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 밸류에이션적인 평가 부분이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뭐 그다지 뛰어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 고점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고점 11.500 위안까지만 2차 목표가를 딱 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은 트레이딩이지 않을까. 이 기업이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등락폭이나 이렇게 상승폭, 하락폭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상해 배경그룹이 수출 절대 안 합니다. 이 회사 매수만 합니다. 매수만 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나중에 떨어져서 안 좋아져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무역전쟁이 좀 완화되고 거의 해결되고 풀리면 상해 배경그룹 같은 경우는 많이는 못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수 위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많이 오르겠죠. 하지만 그만큼 더 안정적인 기업이고 가장 큰 국부 유통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으로 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배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상해 배경그룹이었습니다. 현재 바닥을 짚고요, 상승세로 돌아나셔는 모양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